이렇게 그 두 번째 발표 때 계속 기다려주시고 안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사 포럼 유지 운영해주시는 학장님도 부학장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IT 그리고 아마 용어가 또 생소하실 수 있는 OT 그 다음에 스마트 선박의 또 자율화 선박 이런 주제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품질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해양 분야에서 어떤 노력이 있는가 또 제가 참여했고 또 제가 주도한 또 일을 같이 함께 겪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백님 발표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머리를 씻어주는 거였다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머리가 좀 띵띵해지는 거가 있을지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두 가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대 교수님들은 이 배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왼쪽 위에.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 잉글랜드의 선교사들의 청교도들의 102명의 운임자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아래 그림은 작년에 400주년 기념으로 보스턴 박물관에 있던 전시되어 있던 배를 운항했던 그런 배입니다. 오른쪽 위에 또 다른 메이플라워호이거든요. IBM의 기술로서 영국의 연구소 프로메어라는 데에서 400주년 기념으로 개발한 메이플라워 자율화 선박입니다. 그래서 MAS 그래가지고 또 다른 마스 400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선박을 육상에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박의 재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선박의 재원이다 이러면 주로 길이 전장이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인지 홀수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플러스 소프트웨어의 재원도 이제는 자율화 선박, 스마트 선박에는 같이 표시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 이 마스 400에는 IBM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인정받은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잘 되겠지. 그리고 여러 다른 자율운항 또는 스마트 선박의 기술과 다르게 이 마스 400은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명받은 목적지까지 벌스로 AI 캡틴이 운항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모니터링은 단지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건데요. 그렇게 지금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조금 수준이 높게 성공적이고 그다음에 IBM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고 하니까 잘 가겠지 이렇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될 그런 자율운항 또는 스마트 선박, 디지털 트윈 이런 선박에 탑재되는 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대 교수님들, 구성원들 중에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오지도 않을 거야. 또 돌아가고 있어도 아마 굉장히 제한적일 거야. 그렇지만 그 시류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 해양 분야에 그렇게 안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선박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바로 품질, 그 다음에 인증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제 발제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노툴러스 페더레이션이라는 조직에서 12개국에 한 900여 명 되는 해양과 관련된 종사자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60% 정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워크로드를, 그러니까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행정 업무 있죠. 그런 입출할 때 굉장히 그 버든 많은 그런 노력을 줄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위험한 작업이라든가 어려운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으니 인간의 편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어렵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이고 좀 예상이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리걸 또는 이런 그 이슈들을 어떻게 그 스마트화와 풀어낼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 소프트웨어의 품질 문제. 여기에 이제 저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중에 보시면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절반쯤이 되고, 그 다음에 1, 2, 3, 4위에 그 IT와 관련된 이슈들을 모두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여기 이렇게 그 설문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IT, 우리 회사 IT 공학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비에 올라가는 그 기계들은 사실 그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표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IT 시스템이랑 기관 장비 아니면 항해 장비, 여전히 뭔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쓰고는 있지만 서로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구분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타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해양 분야에서도 이제 그 사이버 보안과 함께 서서히 이런 걸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과 그 다음에 퀄리티 어슈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OT. 제 자료가 이전에 제가 그 국제행사에 몇 군데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몇 개씩, 한두 개는 이렇게 새로 붙이고 하다 보니까 자료 전체가 이제 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뭐 다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같은 업으로에서 10년 전에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IT라고 하면 뭔가 정보를 프로세싱 하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소프트웨어는 기반으로 하고 하드웨어도 연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통신 수단하고도 연계가 돼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총체적인 뭔가 고려를 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IT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은 뭐 제철소 또 선박, 그죠? 항공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그런 IT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비들 한테 적용하기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게 좀 어색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IT 개발자들은 현장을 모르니까 뭔가 맞지 않는 제품을 자꾸만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그걸 쓰는데 불편함이 있고, 이런데 이걸 뭔가 그 성향이 다른 그런 장비들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OT라는 개념을 그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T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OT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릿지의 엑비스 대표적인 O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이제 그 OT와 IT는 이렇게 왜 구분을 해야 되는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선내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선박을 문득 세우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그 엔진을 다 끌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정보 시스템에 이메일 우리 서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 안내합니다. 문자가 한다면 뭐 하고 잠시 서비스 종료합니다. 그러고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켜요. 껐다 키는 거죠. 뭔가 수정을 하고. 벌써 그런 대응서부터 이게 생태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고려를 안 하고 IT만 아는 사람들이 그런 장비들을 개발을 해서 주니까 그냥 육상에서 껐다 키세요 이러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장비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모든 서비스,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같이 달라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그런 문제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이제 다 이렇게 익숙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고 조금 이제 만들면서 저쪽에 오른쪽 윗부분에 이 슬라이드 보시면 마리타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자력, 그죠? 철도, 항공, 그 다음에 의료, 이런 부분에 치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또 OT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치과 진료를 지금 하는 장비가 돌아가고 있는데 뭐 쌀가 어떻게 생겼다고 갑자기 끌 수 있다? 수술 장비를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OT는 어떻게 달라야 된다.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포인트로 지금 한번 짚어볼까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바로 접속, 우리가 로그인 해가지고서는 그냥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OT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그 장비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구동 환경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떨 때는 IT 장비에 비해서 아주 터프한, 그죠? 어려운 환경에서 구동이 돼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바뀐 거, I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왜 그 휴대폰만 해도 막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우리 강의 에버랩 그것도 업데이트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는 왜 하다가 업데이트 하고 났더니 내 OS랑 안 맞아가지고 안 돌아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껐다 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선내에서 하다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자체도 굉장히 롱텀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오래된 선박에 오래된 장비가 들어가는 게 계속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함에도 큰 문제는 또 없어요.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IT 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왜 저런 거를 빨리빨리 안 바꾸고 그러니까 사고 나지라고 탓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비를 오래됐다고 기능이 적절하게 돌아가는데 계속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다르게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목적, 그러니까 IT가 보호해야 되는 어떤 목적을 또 보신다 그러면은 특별한 그러니까 정보 있죠. 그 컨피덴셜한 인포메이션 이거에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어요. IT 장비, 우리 PC 깨질까봐 걱정하지는 않죠. 데이터 날아갈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OT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환경, 인명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런 장비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뭘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그 타겟도, 오브젝트도 다르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라이프 사이클도 방금 얘기했듯이 15년, 20년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죠. OT 입장에는. 근데 IT,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걸 주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표에 써있는 3년에서 5년도 상당히 긴 주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어떤 네이처를 가진
IT와 OT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 분야의 지금 교수님들께서는 OT를 주로 바라보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양 분야에 이렇게 그 OT라는 개념 용어조차 이제 생소한 것 같은데, 과연 학교 밖에 바깥 세계에서 뭐 바깥은 아니지만 해양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뭐 아무도 모르는지 좀 답답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ABS 자료입니다. ABS는 이미, 그러니까 미국 성급이죠. 여기서는 이미 IT를 한 아주 오래전으로 이 가트너에서 얘기 나오고 나서 아마 몇 년 뒤였던 것 같아요. 구분을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IT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 이메일 잠시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종합정보 시스템 우리 잠시 못 쓰는 거,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오류가 계속해서 생겼을 때 IT 시스템에는 어떤 그 데미지가 오나 하면 못 믿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이거 누가 도대체 개발한 거야? 아니면 종합정보 시스템 개발한 그 업체 다음에는 우리 만약에 시스템 바꾸다 그러면 거기는 하지 맙시다. 이런 식이죠. 레퓨테이션 떨어지고 뭐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얘기입니다. 근데 OT에 문제가 생기면은 인명사고, 사사, 항해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심각해요. 환경의 피해, 그 다음에 재산, 그죠? 상해, 데미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무슨 레퓨테이션 이런 거는 고려도 없어요. 리스트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문제에 있어서 이 ABS에서 정리한 내용이긴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또는 소프트 시스템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가치들이 있겠죠. 특성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IT랑 OT랑 정말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기밀성, confidentiality,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IT 같으면은 인테그리티나 시스템 통합의 문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사용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기밀성,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게 훨씬 가치가 우선순위가 높아야 돼요. 근데 OT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사용 가능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 생겨서 여러분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를 장비를 켜놓은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보안에 문제가 생긴 거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대응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뽑으면 돼요, 갑자기. 그죠? 지금 작업하는 거 좀 날아갈 수는 있어도 그냥 뽑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OT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미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 해양 분야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나 시험 이런 것들도 좀 한국성북도 재작년에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공원에 대해서 이제 알모에서도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아약스 소속 12개 성국에서는 모두 다 지금 시점에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OT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는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에서 더 취약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차이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대학의 그 회사 AI 그리고 사이버 보안 학과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걱정이 이 학과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나중에 일반 IT나 아니면은 컴퓨터 공학 이거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어떤 그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과목을 다 못 듣는데 무슨 시스템 개발하는 데에는 역할도 못 할 건데, 이런 이제 우려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관 장비, 학예 장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이 그거 나가서 모두가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운영하고 유지보수 합니다. 근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지식을 알 때 그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유지 운영할 수 있어요. 소프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IT 보안 여기 이 컴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그 학과의 학생들은 분명히 그런 위치에서 훨씬 더 이 분야에서 학교를 빛낼 그 졸업생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OT는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도 IT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지금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어디로 이렇게 그야말로 왜곡된 정보 아니면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일들이 스며들 수 있나? 그래서 요즘은 USB, CD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USB는 못 쓰게 하잖아요. CD는 없어진 지 오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경우로도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메일은 안 열면 되고 막 이런 이제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액티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육상에서 뭐 해돌 받든 안 그러면 뭐 다른 그 안전정보를 받든 외부와 교신을 해야지 돼요. 그걸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끼어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철저하게 막았다고 하지만은 액티스 장비 자체가 선내 타 장비들하고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앞으로 INS가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더 얽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보안의 문제가 이슈가 시작됐는지 알기도 어렵게 요즘 뭐 코로나에 그죠 뭐죠 이게 전파 그거를 알 수 없는 불분명한 경로처럼 그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내에서도 이제 많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되고 그다음에 육상과 서비스를 하면서 클라우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에 봤듯이 OT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에 아무래도 취약하죠. 그런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료가 아무리 저렴해졌다 하더라도 그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내에서 뭔가 좀 더 많이 처리를 하고 외부랑 통신을 단절시키면 그렇죠. 그러면 사이버 보안의 어려움이 좀 더 감소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라는 앞에 화가님도 좀 엣지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엣지라고 상당히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엣지는 이제 뭐냐면 클라우드랑 이렇게 OT의 중간 역할, 그러니까 OT가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선내의 지금 장비들이 그리고 컴퓨터 사양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스펙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데이터 많이 생기면 그거를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선내에서 이거를 알고리즘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 능력이 캐파가 안 되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육상으로 보내가지고 육상에서 처리를 해갖고 답을 이메일로 주거나 뭐로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서 했는데 그 일부를 선내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엣지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해양 분야에도 지금 국내에 올해 시작된 그런 몇 가지 대형 과제들이, 국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정지원 과제에서 이 엣지 컴퓨팅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기준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OT에서도 엣지 컴퓨팅을 하게 되면 육상에도 소프트웨어 기준이 높아지지만 해상도 역시 소프트웨어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맨 앞에 메이블라우의 마스 400을 보여드렸을 때 IBM 이러니까 왠지 믿어졌으나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알고 있는 그 자율주나 선박 또는 스마트 선박 과제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검사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보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나비게이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양 분야에서 우리 분야에서 뭘 하고 있는가, IMO는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IMO에서 사실 이 작업이 이제 제가 주도한 작업입니다. 다리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워킹 그룹을 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서와 표준화 되는 데까지 제가 전부 한 3년에 걸쳐가지고 했던 이제 작업인데요. 이나비게이션의 일환으로서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나비게이션 도입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엄청나게 비중이 많아지고 복잡해질 건데 복잡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일수록 우리가 고층 건물일수록 심사, 그죠? 복잡한 장비일수록 시험, 테스트, 기간, 항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커지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 제가 그때 당시 봤을 때 그냥 기능 시험 이렇게 돌아가나 띡띡 눌러봐가지고 화면에 표시되나 한 30몇 가지 테스트해야 될 항목 중에 그게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것만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해수부를 통해서 다이빙을 하고 진행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IMO 서프, MSC 서프가 1512가 바로 일이고요. 그리고 해양 분야에도 그러니까 이로써 그때 이제 발의를 했는데 한국에서만 발의해갖고 그냥 홍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다들 이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진행이 잘 됐다는 사실 그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조그맣게 사진 보이시는 모르는데 의장 속에 어쩌다 런치 타임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앉아가지고 했는데 좀 자랑하려고 껴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품질을 이렇게 어떻게 인증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를 확인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 과정 자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하고 난 결과를 아까 기능 테스트 하는 것처럼 여러 항목을 테스트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정이 잘 되고 결과가 확실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특히나 그래요. 겉에 화면 이렇게 봤을 때는 멀쩡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루 써봤을 때는 별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수선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설계가. 그래서 제대로 하는 팀에서는 설계부터 따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제 규격과 인증이 있습니다. 해양 분야의 앞에 말씀드린 SQA, 소프트웨어 품질 가이드라인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설계를 제대로 합니다. 엄청 꼼꼼하게 해요. 요구사항 분석에서 상세 설계, 개념 설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딩은 정말 8개, 9개 단계 중에 한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코딩을 안 배워서 나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개발은 이 전체 과정을 다 담고 있는 걸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축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또는 그 해양 분야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설계도 제대로 안 하지만 테스트도 그냥 몇 번 해보고 돌아가면 됐네 그러고서 근데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저건 못 믿겠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문화도 달라져야지 되고 그리고 100%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제품들은 이미 그게 다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앞에 보셨던.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 슬라이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정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만 결과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거 여기 무슨 성 이렇게 다 보시면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치, 이런 거 잘 돼야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안정성이라든가 변경성, 기능성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를 어떻게 하나? 근데 지금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한꺼번에 한 제품에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비용에 맞춰서 하는데 국내에도 GS, 굿 소프트웨어 그래가지고 GS 인증이라는 국가가 정한 소프트웨어 인증이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조달로 들어가려면 그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그 종합평가 시스템 이 정도 규모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써보시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그 전체 메뉴를 다 쓰지는 않아도 무슨 기능이 있는지는 지금 이렇게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감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으려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나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항목들을 다 테스트해야 되거든요. 거꾸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스마트 선박의 시대를 맞이하려면 그정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 상급에 서트 받을 때 외국 정부에 받으면 1억씩 들잖아요. 그런 노력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제대로 장비,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장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이런 게 같이 생각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해양 분야에서 우리 좀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바뀌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는 품질을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품질 중에서도 또 안전, 기능적으로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슬라이드는 앞에 SQA 가이드라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때도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의 안전, 세이프티, 그 다음에 시큐리티 다 중요하다. 하지만 퀄리티 얘기할 동안에는 이거는 너무너무 각각 큰 내용이니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잠시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품질의 일환으로 기능의 안전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기능의 안전은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잠시 얘기하기 전에 세이프티랑 시큐리티를 먼저 좀 본다 그러면은 세이프티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도 생겨날 수 있는 어떤 데미지를 얘기를 하는 그거로부터 지켜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메일 클릭했어요. 뭐 오픈해라 그래가지고 손발 열 때 나는 내 컴퓨터를 폭파시키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그런 사고 또는 인시던트로 인한 어떤 연결된 그런 데미지까지를 우리가 세이프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시큐리티는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는 무조건 나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격이에요. 100%. 내부에서 시큐리티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은 외부로부터 공격입니다. 세이프티는 우리 여러분들 선박 보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내부에서 어떤 실수에 의해서도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사이버 세이프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정보가 있으실 겁니다. 2017년에 김포에서 가이드라인을 내기 시작해서 아이머에서도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해갖고 미국 정보부의 사이버 시큐리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문서를 내고 했는데 요즘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요. 사이버 시큐리티가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 포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슈예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선박만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다. 한국에서 이자반 할 때는 육상이랑 특히 사이버가 강조된 그러니까 스마트 선박이나 자율화 선박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도 그죠? 포트랑 계속
BTS랑 연계를 해야 되는데 육상에서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클리어가 안 된 상태에서 선박에서의 사이버 보안 레벨만 지수만 엄청 높았다고 해결이 되냐라는 그런 이제 이슈를 지금 작년부터 제기를 해서 올해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그 뉴스 기사에 이런 포트의 Secure Seaport의 이슈를 강조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이버 그 세이프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이버 세큐리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사이버 세이프티는 지금 그 외국 그 해외 선거에서는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도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국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ABS에서 이렇게 사이버 세이프티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품질 인증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세이프티라든가 기능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서트를 주고 있는데 비용과 기간이 사실 굉장히 또 길고 크고 그 다음에 요구 수준이 높다 보니까 국내에서 지금 이거를 통과해서 어떤 제품화가 나가고 있는 데가 저는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국 성급도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 업체들도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이프티에 대해서 그 산업 분야에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기부사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기회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서 기능안전성 가이드라인을 이것도 제가 이 스카르스 프로세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철도 안전이라든지 뭐 의료 안전, 그다음에 또 항공 안전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 안전 이렇게 해가지고서 몇 가지 카테고리를 딱 나눴었는데 해양 분야는 사실 참고할 ISO라든가 IMO라든가 그 기준이 공식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목을 그냥 공통 가이드를 하면서 사례만 마리타임 사례를 넣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IMO가 마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토노머스 선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이버에 대한 신뢰, 안전, 그 다음에 품질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도 그렇게 공학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보고 그걸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동화는 이제 비용이 저렴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올 때 이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거를 준비를 우리가 시켜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은 어떻게 가야 되고, 해외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 좀 짧았죠?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